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싱으로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가끔은 실제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가의 행포에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디 있나 생각하지만 정작 포털 사이트에 오르는 기사를 보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뒤지지 않는 걸 보면 말이에요. 어디 그뿐인가요? 실례로 모 여배우는 유부남 감독과 불륜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본처인 감독 부인한테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랬냐?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죠. 그리곤 뻔뻔하게도 몇 년째 해외에서 공식 커플로 살고 있고요.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전 남편과 성간녀도 그중 하나였죠.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제 결혼 생활이 막장 드라마처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종말을 맞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밋밋했으니까요. 그리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맞벌이 회사원으로 살아온 부모님 덕분에 돈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던 적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 적도 없고 크고 작은 사고 한 번 없이 남들 다니는 학원에 과외까지 받아가며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에 진학해 평범하게 살아봤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재정이 탄탄한 중소기업에 취직해 6년 회사 생활 동안 결혼 자금도 착실히 모을 수 있었고요. 조금 남다른 게 있었다면 절친했던 친구의 오빠와 결혼했다는 정도였죠. 친구네 오빠는 저보다 1살 연상으로 제 과외 선생이었어요. 당시 갓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였던 오빠는 제 친구인 자기 여동생 과외를 봐주고 있었어요. 마침 제 과외를 봐주던 대학생 언니가 취업 준비로 바빠져서 그만뒀던 터라 저도 친구 오빠한테 과외를 받게 됐죠. 중학생 때부터 친구 집에 드나들며 숱하게 봐온 오빠였지만 선생과 제자 관계로 만나게 되니 기분이 달랐어요. 라면 좀 끓여오라고 여동생을 괴롭히던 여드름투성이 오빠가 어느새 어깨도 떡 벌어지고 목소리도 묵직한 남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친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때 저는 오빠한테 반해 있었어요. 그래서 과외 숙제도 열심히 하고 다 아는 문제도 오빠한테 들고 가서 가르쳐달라고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 달리 오빠는 저를 마치 여동생 보듯 했어요. 어쩌다 동네에서 마주치면 반가워하기보다는 치마가 짧다느니 쥐잡아먹은 것처럼 입술에 뭘 바르고 다니냐고 학주처럼 지적을 하기 일쑤였거든요. 얌마, 그런 건 대학 가고 나서 해. 그땐 아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대신 넌 아직 학생이니까 학생처럼 하고 다니란 말이야, 이 꼬맹아. 뭐? 꼬맹이? 오빠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오빠랑 1살 차이밖에 안 나. 내가 꼬맹이면 오빠도 꼬맹이야. 1살 차이는 나이 차이도 아니냐? 밥을 먹었어도 내가 너보다 수백 그릇은 더 먹었어. 근데 어디 오빠 앞에서 까불어? 당장 가서 치마 바꿔 입어. 입술도 씌우고. 안 그랬단 봐. 너희 부모님께 당장 이럴 테니까. 자기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내 마음을 산산이 부숴버린 오빠였지만 그래도 밉다는 생각보다는 그만큼 나를 아껴주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심 기분은 좋았어요. 이듬해 저랑 친구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전 정보처리학과에 들어갔고 친구는 항공운행학과에 들어갔죠. 키도 크고 내신했던 친구는 전부터 스튜디오스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 꿈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 거죠. 반면 별다른 꿈이 없었던 저는 아빠의 권유대로 과를 정했어요. 처음엔 관심도 없는 분야라서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전공 강의를 들어보니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제 적성과도 잘 맞았고요. 결과적으로 잘 선택한 과였죠. 한창 바쁜 새학기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친구한테 집 근처 호프집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술집에 드나드는 건 생각도 못했던 우리는 500cc짜리 생맥주를 물처럼 마시며 각자의 대학 생활에 대해 떠들었어요.
그러다 친구 오빠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죠. 훈련소에서 나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강원도 철원 지역이라서 돌아올 겨울이 걱정이란 말을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오빠가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 저희 과외를 해줄 때도 10월 말에 벌써 패딩 점퍼를 꺼내 입고 다닐 정도로 추위에 유난했어요. 그런 오빠가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안 됐더라고요. 근데 너 우리 오빠 이제 포기한 거야? 대학 가더니 마음이 변했어? 새침이 때도 소용없어. 네가 우리 오빠 좋아했던 거 진작에 알았으니까. 난 또 대학 들어가면 둘이 사귀지 않을까 좀 기대했었거든. 나한테 관심도 없는 남자랑 어떻게 사귀냐? 군대 갈 때도 연락도 안 하고 말없이 휙 가버린 사람인데. 그야 군대 가면서 기다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괜히 네 마음 흔들고 가는 게 미안하니까 그랬던 거겠지. 101휴가 때 집에 와서도 네 안부부터 묻더라. 남자친구는 있냐면서. 관심 없는 사람이 그러겠니? 너 대학 붙었다고 했을 때도 오빠가 나 붙은 거보다 더 좋아했어.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 인생도 달라졌을 거예요. 친구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 저는 강원도 철원까지 친구 오빠 면회를 갔어요. 고작 1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저를 어린애 취급을 해왔던 오빠는 힐을 신고 화장까지 한 저를 보더니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쑥스러워했어요.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꿀밤을 먹이던 그 오빠가 맞나 싶었죠. 오빠를 따라온 같은 내부만 사람들은 둘이 무슨 사이냐고 짓궂게 물었고 오빠는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했어요. 오빠 애인이 아닐까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김 빠진 표정으로 돌아갔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빠한테 심통이 난 저는 투덜거렸어요. 오빠한테 난 그냥 아는 동생이구나. 그냥 아는 오빠를 만나겠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서울에서 이 먼 데까지 고생하며 온 내가 바보지? 오빠 마음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면회 안 올게. 편지도 안 할 거야. 그리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데 오빠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가지마. 보고 싶었어. 보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간혹 오빠가 대학생활은 재밌는지 묻기도 하고 오는데 힘들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보고 싶었다는 말만 메아리 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주 철원까지 오빠 면회를 갔어요. 남들은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도 남자친구가 군에 가면 일명도 되기 전에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데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승용차 타고 가자도 싫다고 할 그곳을 그때는 어쩜 그리 신나게 다녔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오빠와의 연애는 10년 동안 이어졌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애틋하기만 했겠어요.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홧김에 헤어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가 중간에서 다리가 되어준 덕에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시댁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터라 시어머니는 물론 시아버지와도 가깝게 지냈어요. 오빠랑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놀라시긴커녕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죠.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따질 건 따지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특히 집 문제만 해도 그랬어요. 영주야, 니들 그냥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민영이는 국제선을 타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잖아. 거기다 민우 아빠나 나도 가게 일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하루 종일 집이 텅 비는데 굳이 니들이 나가 살 필요가 있나 싶다. 니들 전셋집 정도야 마련해줄 여유는 되지만 차라리 그 돈 몇 년 잘 굴려서 집 사서 분가하는 게 낫지 않겠어? 시집살이를 하라는 말이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접어도 시집살이를 핑계로 다른 집들처럼 며느리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종부리듯 하지는 않을 거란 믿음은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님 말씀대로
몇 년 더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 계획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도 변수가 생기는데 인간의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걸 깨달은 순간 이미 제 앞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졌어요. 뭐?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막 사무실에 들어왔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버님이 가게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더군요. 전화를 끊고 구랴구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먼저 도착한 남편이 어머님을 안정시키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비행 중이라 아직 연락을 못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여기 있어봤자 몇몇 시간이 아니면 들어가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좀 모시고 들어가. 여긴 내가 지키고 있을게. 어머님은 한사코 병원에 계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지만 남편이 막아섰어요. 의사 말 못 들었어요. 깨어나셔도 당장 거동이 불편할 거라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벌써부터 힘 빼면 앞으로 아빠는 누가 보살펴요?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 계세요. 남편의 말처럼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시작될 긴 간병 레이스를 시작해야만 했어요. 결혼하고 2달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었죠. 아버님이 의식도 되찾고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에 병원에 찾아오신 시고모님은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민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게 다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 그런 거예요. 언니, 애들 궁합은 제대로 보고 드린 건 맞아요. 새아기 사주는 제대로 봤냐고요. 모든 걸 내 탓으로 넘기려는 시고모님 탓에 저는 죄도 없이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였죠. 막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신우이가 빽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개떡다기 같은 소리예요. 아빠 아픈 거랑 올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딴 소리를 하냐고요. 고모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대도 않는 남의 험담하고 사세요. 고모 그 입 때문에 고모 아들 파혼당한 걸로도 모자라서 우리 집에까지 찾아와 이러냐고요. 아빠가 항상 고모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발 그놈의 입 좀 다물고 살라고 했잖아요. 고모는 심심풀이를 던지는 말들이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피눈물 난다는 거 왜 몰라요. 더는 길게 말 안 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와서 분란 일으키면 내가 고모 집에 가서 다 뒤집어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요. 내 울게 건드리는 사람 누구든 용서 안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서슬퍼런 신우이 눈빛에 시고모님은 도망치듯 병실을 나갔어요. 엄마도 그래. 고모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엄마라도 끊었어야지. 회사에 무급휴가까지 내고 시아버지 간병하는 며느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올케, 미안해. 우리 아빠 일인데 올케한테 떠넘기고 이제야 와서. 다음 비행까지 마칠 시간이 있으니까 병상은 내가 지킬게.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 그래도 친구라고 신우이는 오자마자 저부터 챙겨주었어요. 덕분에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거실에서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비며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머님이 울먹이시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저희 전셋집 해주시려던 돈으로 쓰세요. 집은 나중에 구해도 되고 정 안 되면 그냥 살아도 되니까. 새아기가 그러라고 하겠니? 안 그래도 낮에 네 고모가 와서는 속을 뒤집어 놓고 갔는데. 저 사람도 다 이해할 거예요.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아버님부터 살리고 봐야죠. 그런데 네? 회사를 관두라고요? 그래. 언제 가지고 무급휴가를 받았을 수는 없는 거 아니니.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일 그만두고 네 시아버지 간병 좀 해주면 어떻겠니? 내가 가게 일만 아니면 너한테 1원부터가 안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구나. 누구라도 벌어야 병원비도 감당할 텐데 그렇다고 니들 부부한테
부모 병원비 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아니니. 그러니 네가 수고 좀 해주렴. 틈틈이 간병인 쓰면서 하면 되니까 그리 힘들지는 않을 거야. 민영이도 비행 마치고 오면 교대해 줄 거고 민우도 쉬는 날 교대해 줄 거다. 우리 조금만 참고 견뎌보자.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시어머니 모습에 저는 끝내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시아버지 간병 생활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처음 어머님의 약속과 달리 간병인을 쓰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고 약속하신 용돈도 1년 남짓 주시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거기다 시누이가 해외 항공사로 이직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날이 드물었고 온다고 해도 기껏해야 하루 머문 뒤에 바로 떠나야 해서 간병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이듬해 외국인과 결혼해 하와이에서 살게 되자 발길은 끊어지고 말았죠. 영주야, 정말 미안해. 딸인 내가 해야 할 일을 너한테 떠넘긴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뭘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대신 내가 매달 네 앞으로 돈을 그칠게. 오빠한테도 말하지 말고 네가 써. 너한텐 정말 할 말이 없다. 미안한 마음을 돈으로라도 보상하고 싶다며 시누이는 매달 100만 원씩 제 통장으로 보냈어요. 언젠가 간병 생활이 끝나면 이 돈으로 여행이라도 가라면서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 받아뒀어요. 그나마 이 집에서 나한테 제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시누이뿐이었죠. 제일 서운했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자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난 결혼해서 지금까지 당신 아버지 간병하느라 일도 포기하고 사는데 자기는 병원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애초에 뭐라 그랬어? 주말마다 교대해 주겠다며. 그런 사람이 매번 주말마다 골프며 술자리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말해봐. 날 니네 아버지 간병인으로 쓰라고 결혼한 거니? 그런 거냐고. 말 조심해.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골프 접대, 술 접대까지 나도 하기 싫어. 근데 어쩌냐고? 회사에서 까라면 까야지. 너한텐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장인 장모님 뵙기도 늘 미안하고. 하지만 상황이 이런 걸 어쩌겠어? 당장 내가 회사 때려치고 간병할까? 당신이 나가서 나 대신 돈 벌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주야, 우리 조금만 더 참고 버티자. 내가 네 고생 꼭 갚아줄게.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매번 남편 말에 속아줬어요. 남편의 약속을 믿어서가 아니라 5년간 병원에서 간병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데다 다시 직장인으로 살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5년 경단녀를 선뜻 받아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걸 알기에 지금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감기에 걸렸는지 몸살 기운이 있어서 간병인 아주머니한테 아버님을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일 낮 시간이라 집은 비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희한하게 그날은 방해받지 않고 푹 자고 싶은 마음에 시누이가 쓰던 방침대에 들어가 몸을 뉘었어요. 빈방이라 들어올 사람도 없으니 딱이다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잠에 빠져 있는데 잠결에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괜찮다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 남편이 벌써 퇴근했나 했는데 그때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잠이 싹 달아나 버렸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리는 게 쉽게 진정이 안 됐어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집에 사람이 없을 거라 마음을 놓은 탓인지 남편은 안방 문도 안 닫고 방 침대 위에서 젊은 여자랑 있더군요. 자기야, 이러다 어머님이라도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엄마도 자기랑 내가 어떤 사이인지 다 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와이프도 평일엔 병원에 있으니까 집에 올 사람도 없어. 괜히 호텔 드나들다가 회사 사람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어떡해. 우리 집이 제일 안전하니까 걱정 마. 근데 자기야, 와이프랑은 언제 끝낼 거야? 날 언제까지 남의 남자 뺏어 쓰는 내연녀로 둘 거냐고. 우리 아빠가 이런 거 알면 회사에서 자기 가만 안 둘까? 조금만 참아.
일단은 아빠 간병할 사람도 필요하잖아. 막말로 자기처럼 연약한 여자한테 우리 아빠 간병을 맡길 수는 없잖아. 아빠 돌아가시면 바로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 위자료로 몇 푼 쥐어주면 떨어져 나갈 여자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사이 절대 걸리면 안 된다고. 알았지? 내가 혼수로 해온 침대 위에서 외간 여자랑 있던 남편은 인간이 아닌 금수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나를 간병인으로 쓰고 버릴 생각을 하다니 갈갈이 찢어서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이었죠. 당장 달려들어가 년놈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런다고 지난 5년 동안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고 살아온 내 인생을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휴대폰 동영상에 두 년놈 모습을 담고 신우이 방으로 갔어요.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땐 어떻게 복수할까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아빠가 알면 회사에서 자기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말이 머릿속을 뱅뱅 돌더라고요. 그 얘기인 즉슨 상간녀의 아빠가 남편의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있다는 얘기가 분명했어요. 일단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해서 관련 업체에 의뢰해 남편 뒷조사를 했고 상간녀와 그녀의 아빠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그 회사 사장의 숨겨둔 자식이더군요. 그 딸을 회사 직원으로 데리고 있다니 사장 부인이 알면 까무러칠 일이었죠. 먼저 사장 부인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생각했는데 하필 그날 밤 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비록 시댁 식구들한테 오만 정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지난 5년간 한 병실에서 생활했던 아버님을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껏 해온 고생의 끝을 마지막에 망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결국 중환자실로 실려간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집안 어른들은 다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제가 수고했다며 한마디씩 해주셨죠. 아버님의 부고를 듣고 하와이에서 달려온 시누이도 제게 미안하다며 펑펑 울더군요. 그렇게 미안하면 나 좀 도와줄래? 네가 내 시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때 내 친구였잖아. 응? 그래. 뭐든 말해. 네가 나 대신 우리 아빠도 돌봐줬는데 내가 못해줄 게 뭐 있겠니? 뭐든 다 도와줄게.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시누이는 제 말의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 뜻을 알게 되었죠. 저는 장례가 끝나자 남편 앞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아버님 병수발을 해온 시간들은 간병인 급여로 환상해 급여 청구를 했고 결혼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던 돈도 분할 상환하라고 청구했어요. 거기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담은 영상도 증거 자료를 제출했죠. 그게 증거로 채택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불륜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한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시누이를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동안 제가 시집와서 시댁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말해줄 증인으로요. 처음엔 망설이던 시누이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허락을 하더라고요. 시누이의 증언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마음의 상처는 입었지만 그때는 적어도 돈으로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별일 아니라는 듯 바로 2천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알턴이 빠진 사람처럼 이제야 속편히 발 뻗고 살겠다며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하더군요. 이봐요 아가씨,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르는 모양인데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창피한 것도 모르고 인생의 승자가 된 양 떠들고 있지만 조만간 이 일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테니 기대하세요. 그때 가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개떡같이 살았던 걸까 후회하라고요. 뭐래? 지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쫓겨나는 늙은 아줌마가 아줌마나 실컷 후회하고 사세요. 웃겨. 지가 뭔데 훈계는. 끝까지 큰 소리 떵떵 치던 상간녀는 제 앞에서 보란 듯 남편과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곤 갔어요. 저는 이혼을 하면서 그간의 간병비를 정산받고
시댁집까지 받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간녀가 마련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준재벌과 사이로 들어가는 판에 잔돈은 아깝지 않은 사람들처럼 제게 선심을 베풀더군요. 어머님이 하던 가게도 팔고 거기서 일부는 제 간병비에 이혼 소송을 하며 변호사비로 냈으니 남은 돈은 얼마 없는데도 부잣집 새 며느리 볼 생각에 뒷일은 생각도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얼마 뒤 두 모자가 그렇게 믿었던 상간녀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어쩌면 전 남편은 이게 기회가 아닐까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상간녀와 함께 당당히 사장님 장례식에 찾아갔으니까요. 가서 유산 중 일부를 받아낼 생각이었을 거예요. 사장님의 숨겨둔 딸이 여기 있다. 알릴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꿈도 야무진 행동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신유리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장례식장엔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입구에서 안내요원한테 저지당한 채 쫓겨났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 여자는 사장님 친딸이 아니었어요. 사장님이 아끼던 강남 룸사롱 마담의 딸로 마담이 죽자 사장님이 옛 정을 생각해 뒤를 봐주셨던 거죠. 아빠 없이 자란 아이한테 아빠 노릇 해줬던 걸 친아빠로 믿고 산 거였죠. 사장님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집도 가게도 이미 자기들 손에서 사라진 지 오래니까요. 거기다 사모님이 회사 경영을 하게 된 마당에 내연녀 딸이랑 손잡고 준재벌과 입성을 노렸던 전 남편이 온전히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회사에서 눈에 가시로 살다가 반년도 안 돼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다더군요. 언제는 아빠 같아서 나이 많은 남자가 좋다고 했던 상간녀는 전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이혼을 요구했고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는 월세집을 구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거짓골을 하고 저를 찾아와서 제게 알아 어쩌고 떠들길래 답을 푸던 주걱으로 싸대기를 날렸어요. 야, 먹다 버린 음식도 더러워서 안 먹는 판에 하물며 너같이 남의 손 탄 놈을 내가 다시 데리고 살겠니? 거기다 은혜도 모르고 가진 것도 지풀 없는 너를 내가 미쳤니? 그리고 아줌마도 그래요.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염치로 재결합하라고 그러세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인 아줌마라도 똑바로 행동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아들 상간녀를 끼고 돌아요? 당신 남편 누가 병수 바랬는지 잊었어요? 나요. 더는 그쪽 모자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내 집에서 나가세요. 안 그럼 경찰 부를 테니까. 아, 그리고 앞으로 이 동네엔 얼씬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슬렁거리다 우리 아빠랑 마주치면 너도 아줌마도 병원 신세 지게 될 테니까. 아줌마도 아시죠? 우리 아빠 젊을 때 아마추어 복싱 선수였던 거. 아들 낯짝 자해 간수하시려거든. 이 동네 오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렇게 퍼붓곤 대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제야 모자가 축 처진 어깨로 동네를 빠져나가더군요. 첫사랑이었던 남자를 만나 연애부터 결혼 생활까지 15년을 허비했던 저는 이혼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혼자 살고 있어요. 시누이가 보내줬던 돈으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앞으로 뭐라고 살까 고민하던 차에 이탈리아에서 맛본 커피 한 잔에 매료돼서 커피 수입 일을 시작했고 에스프레소 전문 매장도 하나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다행히 요즘 MZ세대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라 매출이 꽤 올라서 2호 매장을 준비 중에 있어요. 앞으로도 몇 년간은 연애보다는 일에 빠져서 살 생각이에요.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나니 남자 하나 보고 살기에는 인생은 길고 할 일은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알차게 살아보려 합니다. 내 앞길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